1392년 음력 7월 17일 고려라는 오래된 제국이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탄생하던 날, 역사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명의 설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한 사람, 정도전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다. 그는 철학자였고 도시계획가였으며 제도 설계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창작하려 한 예술가였다. 정도전이 주목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었다. 고려 말기의 혼란, 권문세족의 발호, 무신의 집권, 외세의 침략,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그는 왕개인의 자질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구조에서 찾았다. 왕이 현명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하는 구조는 너무도 취약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론을 내렸다. 왕권을 제도의 틀 안에 묶어두어야 한다. 왕은 도덕의 상징으로서 하늘과 백성 사이에 서되 실제 국정은 능력 있고 덕망 높은 재상들이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1392년 음력 7월 17일 고려라는 오래된 제국이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탄생하던 날, 역사는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명의 설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록했다. 그 설계의 중심에는 한 사람, 정도전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다. 그는 철학자였고 도시계획가였으며 제도 설계자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선이라는 국가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창작하려 한 예술가였다. 정도전이 주목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었다. 고려 말기의 혼란, 권문세족의 발호, 무신의 집권, 외세의 침략,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그는 왕개인의 자질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구조에서 찾았다. 왕이 현명하면 나라가 번성하고 왕이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하는 구조는 너무도 취약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한 결론을 내렸다. 왕권을 제도의 틀 안에 묶어두어야 한다. 왕은 도덕의 상징으로서 하늘과 백성 사이에 서되 실제 국정은 능력 있고 덕망 높은 재상들이 이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구상의 결정체가 바로 조선경국전이다. 이 법전은 단순한 법규 모음집이 아니었다. 국가의 철학, 통치 원리, 행정체계, 형벌 기준, 예법의 틀까지 모두 담은 종합 설계도였다. 정도전은 중국의 주례저리에서 이상 국가의 원형을 빌려오되 이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성리학을 단순한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통치 기술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성리학의 오륜과 오상오장은 신하와 백성이 왕을 섬기는 논리인 동시에 왕이 신하의 간언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의 근거이기도 했다. 나라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정도전, 조선경국전 서문 제구서, 한양천도의 결정 또한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었다. 정도전이 설계한 한양의 도시 구조는 성리학의 우주관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었다. 북쪽에 경복궁을 배치하여 임금이 남쪽을 향해 앉고 백성을 바라보는 형세,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종묘와 사직단을 대칭으로 배치한 구조는 하늘과 땅, 조상과 백성이 모두 연결된 질서 있는 세계를 상징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성의 사대문에는 각각 인년의 예리지지라는 유교, 덕목을 담았다. 흥인지문, 도니문, 숭례문, 숙정문 백성이 이 문을 드나들 때마다 덕목의 이름을 되새기게 한 것이다. 정도전의 설계 중 가장 섬세하고도 상징적인 것이 바로 피막골의 존재다. 종로의 대로변에는 고위 관료들이 말을 타고 지나다녔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에게 길을 양보하고 엎드려야 했다. 이는 불편하고 굴욕적인 일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로 뒤편에 좁은 샛길을 냈고 백성들은 이 골목을 통해 말마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피막골이라 불렀다. 작은 골목 하나이지만 이 속에는 백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민본 사상의 씨앗이 담겨 있었다. 조선은 처음부터 이 작은 배려들로 채워진 나라였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칼의 논리를 내세운 왕자의 난과
이방원의 시대, 나라를 세운 것은 붓이 아니라 칼이다. 그 칼을 든 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역사는 종종 이상보다 냉혹한 논리로 움직인다. 1398년 8월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 정치의 시대는 단 하룻밤 사이에 끝나버렸다. 이방원 훗날 태종이 이끄는 무장 세력이 경복궁의 어둠을 가르며 돌진했고 정도전은 측근 몇 명과 함께 도망치다 잡혀 처형되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 기록했다. 그러나 이방원의 눈에는 이것이 난이 아니었다. 정당한 권력 탈환이었다. 이방원은 왜 그랬는가? 단순한 권력 욕구로만 설명할 수 없다. 그의 내면에는 깊은 확신이 있었다.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자신이었다. 고려 말의 혼란기에 직접 적들을 처단하고 위화도 회군의 실질적인 조력자로 활약한 것이 이방원이었다. 그런데 정도전은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왕세자를 막내 이방석으로 교체하려 했고 왕권을 제도로 묶어두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이방원에게 이것은 건국의 공로를 배신하는 행위이자 본질적으로 나약한 왕의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였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실권을 잡은 이방원은 4년 뒤인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통해 형 이방간마저 제거하고 왕세자의 자리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냉혹하면서도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권력 구조 자체를 재편했다. 1400년에 조선 최초로 시행된 사병혁파는 이방원의 가장 날카로운 개혁이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사병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뒤 다른 누구도 그 방식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자기 부정의 개혁이었다. 이방원은 칼로 나라를 만들었고 그 칼을 녹여 법을 만들었다. 조선 건국 과정에 대한 현대 사학자의 평가. 1400년 사병혁파령이 발표되던 날 조선의 무장 귀족들과 왕족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국가에 헌납해야 했다. 단 한 가문도 예외가 없었다. 이것이 가져온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이후 조선에서는 신라의 화랑도나 고려의 무신처럼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진 세력이 등장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군사력은 왕의 것이 되었고 이는 조선이 문민 통제의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이방원은 태종으로 등극하면서 그 모든 잔인한 과정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왕권을 절대화하되 그 왕권이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행사되도록 하는 것. 사대부의 꿈과 왕의 현실. 태종이 세운 토대. 호패 하나에 백성의 이름이 새겨지고 실록 한 줄에 왕의 치부가 남겨진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복잡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피를 보지 않고는 앉지 못했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 형제를 죽였으며 사위와 처남들까지 처형했다. 그러나 그가 18년의 재위 기간 동안 구축한 제도적 기반 없이는 세종의 황금기도 조선 500년의 지속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냉혹한 현실주의자가 가장 위대한 이상 국가의 토대를 놓은 역설. 이것이 태종이라는 인물의 본질이다. 태종의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는 호패법의 시행이다.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신분증에 해당하는 패를 발급한 이 제도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처음으로 백성 개개인을 국가에 등록된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다. 과거 고려에서 백성은 그저 땅에 종속된 존재였다. 조선에서 백성은 국가가 이름을 알고 의무를 부여하며 보호도 하는 개인이 되었다. 물론 이 보호에는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라는 의무가 따랐지만 그래도 이것은 새로운 국가 백성 관계의 출발점이었다. 두 번째 중요한 유산은 조선왕조실록 체계의 확립이다. 왕의 곁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관의 존재는 이전 왕조에도 있었지만 조선의 실록은 그 독립성과 완전성에서 전혀 달랐다. 사관이 기록한 내용은 왕조차 열람할 수 없었다. 왕이 검열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태종 자신이 어느 날 사냥 도중 말에서 떨어진 뒤 이 일은 사관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관은 그 명령 자체를 실록에 그대로 기록해버렸다. 이 일화는 기록의 권력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왕이 낙마한 일도 사관에게 숨기라 명한 일도 모두 기록에 남았다. 태종실록 관련 일화.
역사학자 제인요 태종은 또한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 왕비 가문, 즉 외척의 권력을 철저히 견제했다. 그의 처남들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는 왕권 강화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결국 죽음을 맞았다. 태종은 자신의 권력을 완성하기 위해 처형한 사람의 목록에 친인척도 서슴없이 올렸다. 그것은 냉혹했지만 동시에 조선이 혈통 위에 제도가 군림하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태종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한 마지막 과업 원로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는 것도 같은 논리였다. 세종이 진정으로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방해가 될 모든 인물을 미리 제거한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깨끗한 무대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흘린 피의 값은 오직 역사만이 기억할 것이다. 성군의 나라 세종의 르네상스. 하늘 아래 글자를 모르는 백성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왕인 이유이다. 1418년 22세에 즉위한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닦아놓은 반석 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세종의 위대함은 단순히 좋은 정책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백성을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철학의 실천이었다. 세종은 왕이면서도 신하들과 함께 밤을 새워 공부했고 자신의 의견이 틀렸음을 신하들이 증명하면 기꺼이 입장을 바꿨다. 이것은 조선의 정치 문화에서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다. 세종의 최대 업적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자였고 이것은 교육받은 사대부 계층만이 읽고 쓸 수 있는 언어였다. 법도, 행정문서도, 의학 정보도 모두 한자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즉 지식은 계급의 특권이었다. 세종은 이것을 부정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이 말은 단지 설명이 아니었다. 기득권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사대부들의 반발은 거셌다. 특히 최만리를 중심으로 한지편전 학자들은 상소를 올려 훈민정음을 반대했다. 이미 한자라는 완벽한 문자가 있는데 새로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 풍속을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종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아느냐? 내가 나이 들어 나라 일을 신하에게 맡겨야 할 일이 많은데 이 자그마한 일을 내가 직접 한 것이 잘못이냐? 이것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지식 권력의 독점에 대한 왕의 공개적 비판이었다. 그를 모르는 백성의 고통을 아는 왕만이 새 글자를 만들 수 있다. 훈민정음 반포 서문에 담긴 세종의 정신. 세종은 이 외에도 조선의 미래를 바꾼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치구기의 발명은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였고 앙부일구는 백성 누구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거리에 설치되었다. 농사직설은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집대성하여 농민들에게 보급했으며 의방유취와 향약 집성방은 의학 지식을 체계화하여 지방 백성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든 업적의 공통점은 하나다. 지식을 위로 쌓지 않고 아래로 흘렸다는 것. 그것이 세종이 대왕으로 불리는 진정한 이유이다. 사화의 피바람 붓과 칼의 제격돌. 언관이 침묵하면 나라는 병든다. 그러나 언관이 죽어나가면 나라는 썩는다. 세종의 시대가 조선의 정오라면 그 이후 전개된 사화의 시대는 길고 긴 황혼이었다. 성종대에 이르러 사림이라 불리는 신진 유학자 세력이 중앙정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방에서 오랫동안 성리학을 연구하고 향촌 사회를 이끌어온 정통 유학자들로 기존의 훈구 세력 건국 공신들의 후예로 이루어진 권력 집단과 정면 충돌했다. 이 충돌은 단순한 파벌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조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전쟁이었다. 1498년 연산군 4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는 그 첫 번째 폭발이었다. 사림의 영수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한 글 조이제문이 그의 제자 김일손의 사초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작되었다. 연산군은 이미 사망한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시신을 부관 참시했고 김일손을 비롯한 수십 명의 사림 인사들이 죽거나 유배되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이것은
공포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연출이었다. 그러나 사화의 역설은 탄압이 사림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순교자들의 피는 사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중종반정 1506년으로 연산군이 축출된 뒤 사림은 다시 중앙으로 진출했다. 조광조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는 현량과를 실시하여 덕망 있는 선비를 추천으로 등용하려 했고 소격서 폐지를 통해 유교, 국가의 순수성을 회복하려 했다. 그의 개혁은 빠르고 날카로웠으며 그것이 결국 그를 죽였다. 중종은 훈구 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여 1519년 기묘사화를 일으켰고 조광조는 35세의 나이에 사약을 받았다. 임금이 어진 선비를 죽이는 나라에서는 어진 선비가 나오지 않는다. 기묘사화 이후 사림의 탄식, 사화의 연속은 조선 1545년 을사사화까지 정치 문화의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무오갑자기 묘을사 4번의 사화를 거치는 동안 수백 명의 사대부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언관 시스템, 즉 344 헌부사 간원옥문관의 힘이 왕권과 충돌하는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사림이 결국 선조대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사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지만 이번에는 사림 내부에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는 당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조선의 정치는 더 이상 왕대 신하의 구도가 아니라 신하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되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쇠락의 씨앗이었다. 세도 정치와 백성의 눈물과 텅 빈 왕좌. 왕이 어린아이일 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외척이다. 외척이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죽는다. 19세기의 조선은 겉으로는 왕조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내부는 이미 깊이 썩어 있었다.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한 1800년부터 조선의 실제 권력은 왕이 아닌 특정 외척 가문의 손으로 이전되었다. 이것을 역사는 세도 정치라 부른다. 세도란 원래 왕도를 보좌하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특정 가문이 국정을 사실상 독점하는 부정적 의미로 전락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필두로 한 안동 김씨 가문은 60년에 걸쳐 조선의 왕실을 지배했다. 이들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여 왕실과의 혈연 관계를 공고히 했고 과거 시험의 채점과 관직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능력 있는 선비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안동 김씨와 인맥이 연결된 사람이 관직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것은 조선 500년 이상 능력 있는 자가 나라를 섬긴다.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다. 세도 정치가 만들어낸 가장 처참한 결과는 삼정의 문란이었다. 삼정이란 전정, 군정, 군역세, 환곡곡식 대여 제도를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조선 재정의 기둥이었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는 탐관오리들의 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 전정에서는 실제 경작하지 않는 땅에도 세금을 매겼고 군정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군역세를 부과했다. 이른바 환구첨정과 백골징포였다.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받는 제도였는데 갚을 의사가 없는 탐관오리들이 돌려줄 생각조차 없이 장부에만 대출을 기록해놓고 이자를 착취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군역을 부과하는 나라에서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세도 정치 시기 민간에 유행한 탄식. 이 같은 수탈 구조 아래에서 농민들의 삶은 파탄났다. 땅을 팔고 유랑민이 되는 농민이 속추했고 이들이 모여 밀란을 일으켰다. 1811년 홍경래에 나는 평안도 지역의 차별과 수탈의 한거한 대규모 봉기였고 1862년 임술 농민 봉기는 전국 70여 개 군현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조선 왕조를 경악하게 했다. 왕조는 그때마다 임시방편의 수습책을 내놓았지만 구조적 개혁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썩은 나무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 그것이 세도 정치 시기 조선의 위기 대응이었다. 이 모든 모순이 응축되어 폭발한 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동학 농민 운동이었다. 동학과 근대의 충격 흔들리는 500여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을 짓밟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받는다. 1894년 전라도 고부 지금의 정읍에서 시작된 불씨는 순식간에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로 번졌다. 동학 농민 운동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도 정치 100년이 쌓아온 부조리의 총청산 요구이자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동학의 핵심 사상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선언은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는 조선의 신분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혁명적 언어였다. 봉기의 직접적 계기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악이었다. 그는 멀쩡한 저수지를 새로 쌓는다며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고 완성된 저수지에서 물을 대는 대가로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죄 없는 양민을 잡아다 고문했다. 이 터무니없는 수탈에 분노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1894년 1월 고부 관할을 점령하면서 봉기했다. 전봉준은 키가 작아 녹두장군이라 불렸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수만 명의 농민을 움직였다. 농민군의 기세는 대단했다. 전라도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패정개혁안을 합의한 전주화약까지 이끌어낸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농민군이 제시한 패정개혁 12조에는 신분제 폐지, 탐관오리 처벌, 토지 균등 분배 등 조선의 뿌리를 흔드는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아래에서 올라온 최초의 근대적 시민 요구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 봉기를 스스로 진압할 군사력이 없었고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다. 그러자 일본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군대를 보냈다. 농민들이 손에 든 것은 죽창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에 든 것은 나라였다. 동학농민운동 연구자들의 공통된 평가. 청일 전쟁이 터졌다.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고 동학농민군은 항일 구국의 기치를 들고 2차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 군대 앞에 죽창은 무력했다. 우금치 전투에서 수만 명의 농민군이 쓰러졌고 전봉준은 체포되어 1895년 3월 처형되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선 왕조와 동시대를 살았던 민중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제기한 근대적 과제들 신분 해방, 토지개혁, 반외세 자준, 이후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의제로 계속 살아남았다. 역사의 씨앗은 때로 땅에 묻혀서도 썩지 않는다. 마지막 왕조 대한제국의 꿈과 소멸. 제국의 황제가 되었으나 나라는 이미 남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학농민운동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경복궁에서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왕비가 외국 군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이 충격적 사건은 고종과 조선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으며 이를 아관파천이라 한다. 약 1년간 자국의 군궐이 아닌 외국 공사관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이 광경은 조선 왕조의 위엄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897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칭호 변경이 아니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독립하여 조선이 어느 나라와도 대등한 자주 독립 국가임을 선언하는 외교적 선언이었다.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린 원고단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중국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천제를 조선 군주가 직접 거행한다는 혁명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종은 광무개혁을 통해 근대화를 추진했다. 전화와 전기를 도입하고 철도를 놓고 서양식 학교를 세우고 근대적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개혁은 두 가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첫째,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백성의 참여와 동의 없이 황제의 의지로만 추진되었다. 둘째, 그것이 추진되는 동안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열강들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조선은 이 국제 외교전에서 철저히 무력했다. 황제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황제가 아닌 외세의 협상 테이블이었다. 대한제국 시기 외교 역학에 대한 역사평가.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의 강제 퇴위,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조약. 이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어떻게 종지부를 찍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들이다. 마지막 황제 순종은 국권 피탈 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혹은 강제로 찍혔다고 전해진다. 어느 쪽이든 그날 경술국치와 함께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 페이지가 쓰였다. 경술국치의 날 꺼지는 궁궐의 불빛. 그러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왕조는 망했지만 조선이 500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 한글, 기록의 문화, 성리학적 공동체 의식, 정의를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 왕조실록 총 1893권, 세계 최장의 단일 왕조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다. 정도전이 꿈꾸던 도덕 국가의 이상, 세종이 실천한 지식의 민주화, 전봉준이 죽음으로 요구한 인간의 존엄이 모든 것은 조선이라는 무대에서 발화되어 오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500년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 역사가 남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다. 500년이 남긴 것. 조선은 가장 완벽한 도덕 국가를 꿈꿨으나 인간의 권력욕과 내부 분열이라는 변수를 끝내 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한글은 살아남았고 기록은 남았으며 정의를 외친 자들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제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조선 왕조 518년의 막을 내린다.